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챕터가 6개 중에서 지금 채식주의자 하나를 끝내고 두 번째 챕터 몽고반점을 읽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아주 그냥 막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할까? 박진감 넘치게 돌아갑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1편, 2편, 3편, 4편까지 읽었고 오늘이 5번째 시간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년 전 여름의 초입 처제는 그의 집에서 손목을 그었다. 그의 가족이 평수를 넓혀 이사한 뒤 처가 쪽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점심을 먹던 자리였다. 여러분 그랬죠? 처가 식구들은 고기를 유난히 즐기는 편인데 처제가 어느 날부턴가 채식을 한다면서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 장인을 비롯한 모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모양이었다. 처제가 딱할 만큼 말라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심하게 나무란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베트남 참전 용사 출신의 장인이 반항하는 처제의 뺨을 때리고 우격다짐으로 입안에 고깃덩어리를 밀어넣은 것은 아무리 돌아봐도 부조리 그게 한 장면처럼 믿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선명하고 섬뜩하게 기억되는 것은 그 순간 터져나온 처제의 비명소리였다. 고깃덩어리를 뱉어낸 뒤 과도를 지켜들고 그녀는 가족들의 눈을 차례로 쏘아보았다. 흡사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그녀의 눈은 불안정하게 희번덕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손목에서 피가 솟구쳤을 때 그는 혼이불을 찢어 그 자리를 묶은 뒤 헛개비 같은 그녀의 몸을 들쳐업었다. 자신에게 그런 결단력과 순발력이 있다는 것에 놀라며 주차장을 향해 내쳐 달렸다. 혼절한 그녀가 응급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순간 그는 무엇인가가 탁 하고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설명해낼 수 없었다. 누군가가 그의 눈앞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리려고 했고 그 사람의 피가 그의 흰 셔츠를 흠뻑 적셨고 그의 땀과 뒤섞인 그것은 차츰 갈색으로 꾸덕꾸덕 말라갔다. 그녀가 살았으면 하고 그는 바랐지만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는 의문했다.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버리려 했던 순간은 인생의 코너 같은 거였을 것이다.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강제로 고기를 먹이는 부모, 그것을 방관한 남편이나 형제 자매까지도 철저한 타인 혹은 적이었을 것이다. 지금 그녀가 다시 깨어난다 한들 그 상황이 변해 있을 리는 없다. 이번의 시도는 충동적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그때에는 좀 더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진행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일 따위는 없을 수도 있다. 문득 그는 차라리 그녀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어난다는 상황이 오히려 막연하고 지긋지긋해 눈을 뜬 그녀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제가 위기를 넘긴 뒤 그는 동서가 쥐어준 돈으로 매점에서 셔츠를 사서 갈아입었다. 피비린내 나는 옷을 버리는 대신 공처럼 뭉쳐들고 택시에 오르며 그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던 작업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으로 기억된다는데 그는 놀랐다. 그가 거짓이라 여겨 미워했던 것들, 숱한 광고와 드라마, 뉴스, 정치인들의 얼굴들, 무너지는 다리와 백화점, 노숙자와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의 눈물들을 인상적으로 편집해 음악과 그래픽 자막을 넣었던 작품이었다. 그는 문득 구역질이 났는데 그 이미지들에 대한 미움과 환멸과 고통을 느꼈던 동시에 그 감정들의 밑바닥을 직시해내기 위해 밤낮으로 씨름했던 작업의 순간들이 일종의 폭력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정신은 경계를 넘어
거칠게 운전 중인 택시 문을 열고 아스팔트 바닥을 구르고 싶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 현실의 이미지들을 견딜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을 다룰 수 있었을 때 그는 충분히 그것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혹은 충분히 그것들로부터 위협당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처제의 비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푹푹 찌는 여름 오후의 택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위협했고 구역질나게 했고 숨을 쉴 수 없게 했다. 앞으로 오랜 동안 자신이 작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는 그때 했다. 단 한순간에 그는 지쳤고 삶이 넌덜이 났고 삶을 담은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없었다. 10여 년 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작업이 조용히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알았던 혹은 안다고 믿었던 어떤 사람의 것이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처제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분명히 전화를 받았고 숨소리 같은 것이 어렴풋이 들렸으며 무엇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거기 겹쳐졌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는 무겁게 입을 떼었다. 처제, 나야. 듣고 있어? 지우 엄마가 스스로를 경멸하며 자신의 위성과 책략을 소름 끼치게 실감하며 그는 말을 이었다. 하도 걱정을 해서 말이지.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 수화기 저편을 향해 그는 짧은 숨을 뱉었다. 언제나 그렇듯 처제는 지금 맨발일 것이다. 수개월간의 정신과 병동 생활을 끝내고 처제와 다시 같이 사느니 자신이 병원으로 들어가겠다는 아랫동서를 처가 식구들이 모두 나서서 달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집에 와서 지냈다. 마침내 자취방을 얻어 나가기까지 처제와 함께 지낸 한 달은 그다지 어렵지도 거추장스럽지도 않았다. 몽고반점 얘기를 듣기도 전이었으므로 그는 연민과 불가해함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워낙에도 말이 없던 성격이었던 처제는 종일 베란다에 나가 늦가을 햇볕을 쬐며 낮 시간을 보냈다. 화분에서 떨어진 마른 잎사귀들을 잘게 가루내거나 손바닥을 활짝 펴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아내의 손이 바쁠 때면 지우를 욕실로 데려가 맨발로 차가운 타일을 디딘 채 얼굴을 씻겨주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한때 자살을 기도했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토플리스 차림으로 태연히 앉아 있었다는 그것은 자살기도 뒤에 일종의 창란증인 증상이었던 것 같았다. 그런 것을 믿기 어려웠다. 그 자신이 피투성이의 그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렸는데도 그 경험이 그에게 그토록 강한 영향을 미쳤는데도 마치 다른 여자 혹은 다른 시간대의 경험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단지 그녀에게 특별하다 만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처음부터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과도 마찰이 있었고 모든 이상한 행동들 토플리스까지 그런 것들이 뒤따라온 것이었으므로 아랫동서는 그녀의 채식이야말로 그녀가 조금 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저 겉보기에 유순해진 것뿐이라고요. 안 그래도 멍하던 여자가 매일 약을 먹으니 더 멍해진 거지. 달라진 건 없을 거라 이겁니다. 그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그의 동서가 마치 망가진 시계나 가전제품을 버리는 것처럼 당연한 태도로 처제를 버리고자 했다는 것이었다. 나를 비열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대의 피해자는 나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동서의 말이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 없었으므로 그는 아내와 달리 중립을 지켰다. 아내는 정식이혼만은 미루고 경과를 지켜보자며 동서에게 애원했으나 동서는 냉담했다. 유난히 이마가 좁고 하관이 빨라 강팍해 보이는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동서의 얼굴을 지워내며 그는 다시 그녀를 불렀다. 처제, 대답해봐. 무슨 말이든 해봐. 끊어야 하나 생각했을 때 그는 숨을 놓았다. 물이 끓어요. 처제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무게가 없었다.
음울하지 않았고 병자처럼 멍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밝거나 경쾌한 것은 아니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경계에 가 있는 사람의 덤덤한 음성이었다. 불 끄러 가야 돼요. 처제, 그녀가 전화를 끊으려 했으므로 그는 황급히 말했다. 내가 지금 거기 가도 되겠어? 오늘 어디 나가지 않고 있을 거지? 잠시의 침묵 뒤 전화가 끊겼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소나기에 흠뻑 땀이 배어 있었다. 지금 처제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가 처제를 달리 생각하게 된 것은 분명히 아내에게서 몽고반점에 대한 말을 들은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는 조금도 처제에게 딴 마음은 품은 적이 없었다. 처제가 그의 집에 있는 동안 보였던 행동들을 기억할 때 그의 몸에서 치밀어 오르는 관능은 추체험에 불과한 것이었다. 베란다에서 손을 활짝 벌려 그림자를 만드는 그녀의 넋이른 모습, 그의 아들을 씻길 때 헐렁한 트레이닝복 바지 아래로 드러나던 흰 발목, 방심한 자세로 비스듬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모습, 반쯤 벌린 다리,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몸은 뜨거워졌다. 그 모든 기억 위로 푸른빛 몽고 반점이 찍혀 있었다. 태화된 모든 사람에게서 사라진 오로지 어린아이들의 엉덩이와 등만을 덮고 있는 반점, 오래전 갓난 아들의 엉덩이를 처음 만지며 느꼈던 말랑말랑한 감촉의 희열과 겹쳐져 그녀의 한 번도 보지 못한 엉덩이는 그의 내면에서 투명한 빛을 발했다. 이제는 그녀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 곡식과 나물과 날야채만 먹는다는 것마저 그 푸른 꽃잎 같은 반점의 이미지와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어울리게 느껴졌으며 그녀의 동맥에서 넘쳐나온 피가 그의 흰 셔츠를 흠뻑 적시고 꾸덕꾸덕 짙은 파죽색으로 굳게 했다는 것은 그의 운명에 대한 해독할 수 없는 충격적인 암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의 방은 D여대 근처에 붐비지 않는 자취방 골목에 있었다. 아내의 당부대로 양손 가득 과일을 사들고 그는 다세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제주산 청견과 사과와 배, 철 아닌 딸기까지 손매듭과 팔이 아파왔지만 그녀의 방에 들어가서 그녀를 맞닥뜨린다는 것이 일종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는 주저하고 있었다. 결국 과일들을 일단 내려놓고 그는 휴대폰 폴더를 열어 그녀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꼭 10번의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과일들을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3층 코너에 이르러 16분음표가 그려진 초인종 단추를 눌렀다. 짐작대로 답이 없었다. 문고리를 돌려보았다. 뜻밖의 열려 있었다. 어느새 머리카락을 적신 식은땀을 닦느라고 그는 야구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썼다. 온 매무새를 바로 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는 마침내 문을 열었다. 원룸의 구조로 된 남향의 실내는 10월 초입의 가을볕이 부엌까지 들어 고즈넉한 느낌을 주었다. 아내가 입다 주었는지 눈에 익은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바닥에 널려 있고 손가락 마디만한 먼지 덩어리들 몇이 굴러다니고 있었지만 어쩐지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가구가 거의 없는 집이라서인지도 몰랐다. 그는 양손에 들고 있던 과일을 현관에 내려놓은 뒤 구두를 벗고 들어갔다. 인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밖으로 나간 것일까? 텔레비전도 없어 콘센트 2개와 그 옆으로 뚫린 안테나 구멍이 벽 가운데 살풍경하게 드러나 있었다. 아내가 설치한 전화기만 동그라니 놓인 거실 겸 침실의 끝에 매트레스가 있었고 그 위로 이불 한 채가 방금 사람이 빠져나온 듯한 동굴 모양으로 나른하게 부풀어 있었다. 공기가 탁하게 느껴져 베란다 문을 반쯤 연 찰나였다. 갑작스레 사람의 기척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욕실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다. 물소리 따위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거기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놀란 것은 그녀가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기가 전혀 묻어있지 않은
알몸으로 자신도 조금 놀란 듯 그녀는 멍하게 서 있었다. 그러더니 주섬주섬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을 끌어다 자신의 몸을 가렸다. 부끄럽거나 당황해서가 아니라 의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하니까라는 듯 담담한 태도였다. 그녀가 등을 보이지도 않은 채 태연히 옷을 입는 동안 당연히 그는 시선을 돌리거나 서둘러 밖으로 나가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자리에 붙박혀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채식을 시작했을 때처럼 비쩍 마르지 않았다. 병원에서부터 차츰 체중이 불었고 그의 집에서도 잘 먹은 덕분에 그녀의 가슴은 말랑말랑하게 살집이 붙어 있었다. 허리는 놀랄 만큼 가파른 곡선으로 오목하게 휘어 있었고 많지 않은 숱의 채모, 허벅지에서 종아리로 이어지는 선 역시 볼륨감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는 군더더기 없이 매혹적이었다. 성욕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가만히 바라보고 싶어지는 몸이었다. 막상 그녀의 엉덩이에 남은 몽고 반점을 보지 못했다는 자각은 그녀가 옷을 모두 추슬려 입은 뒤에야 그에게 왔다. 미안해. 그는 그제야 더듬더듬 변명했다. 문이 열려 있길래 잠깐 나간 줄 알고. 괜찮아요. 이번에도 을에 그렇게 대답해야 하므로 하는 말처럼 그녀가 말했다. 혼자 있을 땐 그냥 이게 편해서요. 그렇다면 그는 환하게 비워지는 머릿속을 정리했다. 그녀는 늘 집 안에서 옷을 벗고 지낸다는 얘기였다. 그러자 좀 전에 그녀의 알몸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괜찮았던 몸이 당혹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야구 모자를 벗어들었다. 발기된 상태를 감추기 위해 바닥에 엉거주춤 앉았다. 드릴 게 없는데 좀 전에 똑똑히 본 대로 팬티도 입지 않고 진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그녀가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그다지 크거나 육감적이지 않는 그녀의 엉덩이가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욕대를 떨며 침을 삼켰다. 목을대를 떨며 침을 삼켰다. 그냥 둬. 아니면 과일이나 먹지.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벌기 위해 그는 말했다. 그럴까요? 그녀는 현관으로 되돌아와 사과와 배를 집어 싱크대로 갔다. 물소리와 접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살풍경한 콘센트들의 구멍과 전화기의 각진 버튼들에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더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불두덩이 떠올랐고 꽃잎이 채색된 엉덩이, 그가 반복해 그렸던 규합된 남녀의 체위가 한데 겹쳐져 그의 머리를 들쑤셨다. 사과와 배가 담긴 접시를 들고 온 그녀가 그의 앞에 앉았을 때 그는 번들거리고 있을 자신의 눈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사과가 맛있을지 모르겠군.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안 오셔도 돼요. 응? 그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혼자서 굶으라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서 백화점 같은 데 다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면접도 봤어요. 그래? 그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평생 저 모양으로 매일같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생계를 의탁하며 사는 아내를 형님이라면 견딜 수 있겠어요? 라고 언젠가 동서는 그와의 통화에서 술 취한 음성으로 말했다. 동서의 짐작은 틀렸다. 그녀는 그렇게까지 미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지 말고 언니 가게에서 일하는 건 어때? 눈을 떨군 채 그는 마침내 그녀를 찾아온 용건을 말했다. 적지도 않은 월급 남 주느니 그게 좋겠다고 지호 엄마 간절한 바람이야. 서로 믿을 수 있고 언니로서 가까이 두고 보니 마음도 편할 거고 백화점보다 일도 고되지 않을 텐데. 조금씩 흥분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말을 이었다. 점차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볼 수 있었다. 그제야 그는 그녀의 표정이 마치 수도승처럼 담담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나치게 담담해서 두려움마저 느끼는 그런 시선이었다. 단지 옷을 벗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폭의 추나를 보듯 그녀를 보았던 자신을 그는 자책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영상이 언제든 다시 불꽃을 품고 타들어갈 수 있는 화인으로 그의 눈이 찍혀버렸다는 것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 배도 드세요.
그녀는 그에게 접시를 밀어주었다. 처제도 먹어. 그녀는 포크 대신 손으로 배 한 조각을 집어 베어 물었다. 생각에 잠긴 그녀의 조용한 어깨를 껴안고 싶은 충동을, 달고 끈끈한 배즙이 묻은 그녀의 집게 손가락을 빨고 입술과 혀의 마지막 단집까지 핥아내고 싶은 헐렁한 트레이닝복 바지를 힘껏 끌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두려워하며 그는 고개를 돌렸다. 잠깐만. 구두를 신으며 그는 말했다. 나랑 같이 나가지 않겠어? 어딜요? 잠깐 걸으면서 얘기 좀 하지. 형부가 말한 거 잘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것 말고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는 그녀의 망설이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시시각각 밀려드는 이 고통스러운 욕망과 충동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신뢰만 아니라면 어디든 좋았다. 여기서 얘기하세요. 아니, 좀 걷고 싶어서. 처제도 종일 이렇게 집에 있으면 갑갑하지 않아? 마침내 그녀는 못 이기듯 슬리퍼를 신고 그를 따라 나왔다. 그들은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을 따라 걸었다.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점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물었다. 아이스크림 좋아해? 그녀는 새침한 여인처럼 반쯤 웃었다. 둘은 아이스크림점의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무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 혀로 핥는 그녀를 그는 말없이 건너 보았다. 마치 그녀의 혀와 그의 몸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 그녀의 혀끝이 내밀어질 때마다 전기 자극을 받는 것처럼 움찔움찔 떨곤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 방법은 하나뿐인지도 모른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욕망을 실현하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내 부탁은. 그녀는 혀끝에 흰 아이스크림을 묻힌 채 말끄러미 눈을 뗐다. 몽고인종답게 단순한 선의 외꺼풀 눈 안에서 작지도 크지도 않은 눈동자가 어렴풋이 빛나고 있었다. 모델이 되어달라는 거야. 그녀는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의 내면을 꿰뚫기라도 하려는 듯 조용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내 전시회에 와본 적 있지? 네. 비슷한 비디오 작업이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단지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이 담담해지고 있음을, 더 이상 땀이 흐르지 않고 손이 떨리지 않음을 느꼈다. 얼음 주머니를 얹은 듯 머리도 차가워졌다. 옷을 벗고 몸에 물감칠을 할 거야. 여전히 조용한 시선으로 그를 건너다보며 그녀는 입을 띄웠다. 그리고요? 그러고 있으면 돼. 촬영이 끝날 때까지. 물감칠을 몸에 한다고요? 꽃을 그릴 거야. 그녀의 눈이 일순 흔들리는 것 같았다. 잘못 본 것인지도 몰랐다. 힘들지 않을 거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돼. 언제라도 처제가 편한 시간에. 할 말을 다 했다고 여겨졌으므로 그는 거의 체념한 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아이스크림을 보았다. 잘게 부순 땅콩과 저민 아몬드가 얹힌 그것은 천천히 녹아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디서요? 거품과 함께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에 넋을 놓고 있을 때 그녀의 물음이 건너왔다. 그녀는 마지막 스푼을 입에 넣고 있었다. 핏기 없는 입술가에 흰 크림이 묻었다. 친구 작업실을 빌릴까 하는데. 그녀의 얼굴은 적막해 보일 만큼 덤덤해 도무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언니한테는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말을 더듬는 자신을 찌르듯 환멸하며 그는 말했다. 비밀이니까. 그녀는 그의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숨을 멈추고 그녀가 지금 침묵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삼킬 듯 응시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점점 일이 커지네요. 여러분, 내일 시간이 기대되지요. 드디어 형부가 이 처제를 알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형부가 이 처제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 참
박진감 넘칩니다. 우리는 지금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랄테비 윤석이었습니다.